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외생변수의 변화 효과, 예를 들면 재정 지출이나 조세나 통화량 이런 것들이 내생변수의 즉 소득과 이자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에 계속 이어서 ISLM 모형으로부터 AD 곡선이 어떻게 도출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겠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만 것 중에 ISLM 모형에서의 충격, 즉 IS 곡선에 대한 충격, LM 곡선에 대한 충격, 이런 것들이 결국 소득과 이자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서 IS 곡선에 대한 충격, 예를 들어서 기업이 미래 경제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경우에 공장 건설 감소 같은 투자 감소가 있게 되죠. 그러면 투자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은 결국 이전보다도 결국 적게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IS 곡선이 왼쪽으로 시프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IS 곡선이 왼쪽으로 시프트하게 되면 IS 곡선의 왼쪽 시프트에 따라서 IS0가 IS1으로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따라서 IS와 LM이 만나는 교차점은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소득의 감소다.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케인지안들은 총수요 변화가 투자자들의 어떤 동물적 감각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동물적 감각에 따라서 이 투자를 결정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총수요 변화가 예를 들어서 비관적인 경우에는 오히려 IS 곡선이 왼쪽으로 시프트하고, 만약에 낙관적으로 이 전망을 하게 된다면 이 총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시프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관련된 투자 함수를 보게 된다면, 투자 함수는 뭐 책에 나와 있지 않은 거지만 우리가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A 플러스 BR 해서, 자, A는 우리는 독립투자자라고 얘기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금리와 관련 없이 기업이 낙관적 전망을 할 경우에는 요 A 값이 크고, 비관적 전망을 할 경우에는 이 값이 작아서 결국 독립투자가 크냐 작으냐가 결정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투자 자체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여기서 비관적 전망을 했을 경우에는 이 독립투자가 감소하니까 이 독립투자의 감소에 따라서 투자도 감소하게 되고, 투자 감소에 따라서 결국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득이 감소하게 되니까 자연히 고용도 감소하게 된다. 소득도 감소, 고용도 감소. 그래서 비관적 전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이러한 이 소득의 감소를 가져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미래 경제에 대해서 소비자의 신뢰도가 커진다. 소비자의 신뢰도가 커진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 신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가게들이 다 같이 기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신정권이 들어서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신뢰도가 증가하게 되니까 자연히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소비 증가에 따라서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시프트해요.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시프트. 오른쪽으로 시프트하게 되고, IS 곡선의 오른쪽 시프트에 따라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IS0에서 IS1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자연히 균형점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소득이 증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투자를 갖다가 독립투자와 또 요 아래에 따라서 움직이는 유발투자라고 우리가 이것을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소비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비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소득의 함수다 또는 가처분 소득의 함수다라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이 소비가 구체적인 함수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것은 소득과 관련 없이 일정한 액수로 유지되는 그런 소비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런 소비를 뭐라고 얘기냐면 기초 소비다라고 얘기해요. 기초 소비. basic consumption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소득에 따라서 되는 소비니까 우리가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유발 소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소비는 이렇게 기초 소비, 유발 소비 이렇게 나눈다면 여기서 지금 기초 소비가 소비자의 신뢰도가 증가하는 경우에 이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이 기초 소비가 증가해서 소비 액수 자체가 증가하게 되고 소비 액수가 증가하게 되면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시프트해서 결국 소득의 증가를 가져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것은 IS 곡선의 시프트예요. 그런데 외생적 충격이 통화적 측면에서도 올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LM 곡선에 대한 충격도 있을 수 있어요. LM 곡선에 대한 충격. LM 곡선에 대한 충격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었다고 해보자.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었어요. 자, 이 얘기는 결국 신용카드가 이전보다도 덜 사용될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덜 사용되니까 따라서 화폐 보유가 오히려 화폐 수요가 늘어나니까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그 얘기는 이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결국 이것은 일정 수준의 소득과 통화량에 대해서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금리가 상승한다.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이것은 바로 LM 곡선의 왼쪽 시프트가 일어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화폐 공급이 증가할 때 통화량이 오른쪽으로 시프트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랬을 때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면 오히려 화폐 공급이 감소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기 때문에 따라서 LM 곡선의 왼쪽 시프트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LM 곡선이 결국 아래 상승에 따라서 왼쪽 시프트가 있게 되고 LM 곡선이 왼쪽 시프트에 있게 되니까 이 균형점은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게 되고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결국 소득이 Y0에서 Y1으로 감소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 와중에서 금리는 상승하는 거겠죠. 금리는 A에서 B로 R0에서 R1으로 상승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R은 상승, R은 상승, Y는 감소. 그래서 LM 곡선에 대한 충격은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신규제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소득을
환율순을 통해서도 결국 금리와 소득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정책 위반자들, 정책을 이제 집행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외생적 충격이 늘상 있기 때문에 화폐 시장을 통하든 재화 시장을 통하든 이러한 충격은 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서 통화정책, 재정정책 이런 수단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만약에 이러한 정책 수립자들이 또는 정책 위반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잘 대처만 할 수 있다면 이런 충격은 자연히 완화되어서 소득 수준이나 또 고용 수준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변화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는 그 정도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ISLM 모형과 총수요 이론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SLM 모형. 자, IS 곡선과 LM 곡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총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그런 변화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인데, 먼저 ISLM을 통해서 총수요 곡선, AD 곡선이 어떻게 도출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ISLM을 통한 AD 곡선이 도출. 자, ISLM을 통한 AD 곡선의 도출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고정파적인 화폐 수량설적 접근에 의한 그러한 총수요 곡선 도출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케인지안들의 총수요 곡선 도출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화폐 수량설을 통한 화폐 수량설을 통해서 AD 곡선을 한번 도출해 보자. 자, 화폐 수량설은 어빙 피셔의 이 화폐 교환 방정식.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폐 교환 방정식은 MV = PY, 즉 통화량 곱하기 화폐 유통 속도는 물가 수준 곱하기 실질 소득 또는 실질 생산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요 값이 항상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방정식이라기보다는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항등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MV = PY를 우리가 다른 식으로 이거 정리를 하면은,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표현을 달리하면 P분의 MV는 Y가 되겠고, 다시 이것을 우리가 P분의 M은, 자, V라는 것은 화폐 유통 속도인데, 또 마샬의 K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화폐 유통 속도의 역수로 하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V는 K분의 1 또는 K는 V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P분의 M은 K V분의 1Y인데 V분의 1Y는 여기 KY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V분의 1은 K이므로, 따라서 요 V분의 1 대신에 K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P분의 M은 KY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이 통화량, 명목 통화량을 물가 순으로 나눴으니까 이것은 실질 통화 공급 또는 실질 통화량이다 또는 실질 잔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샬의 K 곱하기 실질 생산량 또는 실질 소득 해서 요 값이 늘 일치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이제 만약에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해보죠. 이 관계식에서 즉 P분의 M이 KY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물가가 상승한다면 실질 통화 공급이 줄어들므로 따라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Y도 어떻게 되는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P분의 M이 줄어들었으니까 이 Y도 K는 일정하니까
y도 줄어든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화폐 수량서를 통해서 자 P와 Y의 관계, 즉 물가 수준과 총 수요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물가가 상승하면 총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P와 Y의 관계를 우리가 여기다가 표시한다면, P가 상승하니까, 자 P가 상승한다. 자 P가 상승한다면 P0에서 P1으로 상승한다면 생산 또는 소득은 Y0에서 Y1으로 줄어든다. 즉 P와 Y가 역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요 총수요를 나타내는 요 관계는 AD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습을 갖는 그런 곡선이 된다. 그래서 이 화폐 수량서를 통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총수요 곡선이 어떻게 도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케인지안적인 총수요 곡선 도출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케인지안의 ISL의 모형을 통한, 케인지안의 ISL의 모형을 통한 케인지안의 ISL의 모형을 통한 우리가 이 AD 곡선을 우리가 도출해 보면은 우선 우리가 물가가 두 가지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하나는 ISLM, 그다음에 하나는 AD 곡선인데, 자 여기는 이렇게 그래서 IS 곡선, 그다음에 LM 곡선. 자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해보자면, 물가가 상승, 물가가 상승할 때 Y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우리가 놓고서 결국 총수요 곡선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요 P0분의 M바, 요 P0분의 M바가 이제 이게 하락하게 된다. P가 상승하니까 P분의 M바, 실질 통화량 또는 실질 화폐 잔고가 감소하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결국 이 P분의 M과 실질 통화 공급의 감소에 따라서 결국 LM 곡선이 왼쪽으로 시프트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왼쪽으로 시프트. LM 곡선이 왼쪽으로 시프트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고, LM 곡선이 왼쪽으로 시프트하니까 이 LM 곡선이 이쪽으로 해서 P1분의 M바 해서 물가 상승에 따라서 LM 곡선의 왼쪽 시프트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균형점은 IS LM이 만나는 새로운 점은 B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소득이, 생산량이 줄어든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Y0에서 Y1으로 줄어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이 오른쪽에 이제 AD 곡선으로 우리가 본다면, 자 물가가 예를 들어서 P0에서 P1으로 상승한다면 Y는 Y0에서 Y1으로, 그래서 Y0에서 Y1으로 Y0에서 Y1으로 감소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을, 그 관계를 우리가 그래프로 이제 표시한다면 A점에 대응하는 점이 바로 요 점이에요. P가 P0일 때, 그때 그 P0일 때 그때 소득은 Y0였는데 P가 상승하게 됨에 따라서 P분의 M이 감소하게 되고, P분의 M의 감소에 따라서 LM 곡선이 왼쪽으로 시프트하니까 Y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Y0에서 Y1으로 감소한다. 그러면 자
B점, 요 B점에 대응하는 점이 바로 이 B점이 되겠어요. 그러면 요 A점과 B점과 같은 이러한 균형점들이 B 상승에 따라서 계속 나타날 것이고, 따라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스무드하게 연결해 보면 그 모습은 바로 요 IS와 LM의 교차점에 대응하는 총수요 곡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총수요 곡선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가 변화에 따라서 총소득 또는 실질소득, 실질 생산량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케인지안 ISL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는 총수요 곡선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다. 즉 여기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결론은 결국 물가와 Y 간의 관계는, 물가와 실질소득 간의 관계는 항상 역관계이다, 반비례 관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AD 곡선은 P와 Y의 음의 관계, P와 Y의 사이에 음의 관계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AD 곡선의 의미라는 것은 물가 수준이 변화되면 물가 수준의 변화에 따라서 IS-LM 곡선상의 균형점이 변화하게 되고 이 균형점에서의 소득 또는 생산물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듯이 P가 상승하면 Y는 감소한다. 그럼 거꾸로 P가 하락하게 되면 Y는 어떻게 될까요? Y는 증가한다. 그래서 P와 Y의 역관계가 성립함을 우리가 AD 곡선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AD 곡선은 IS-LM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을 케인지안들은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 도출된 AD 곡선, 총수요 곡선이 외생적 변수가 만약에 변하게 된다면 요 AD 곡선 자체가 변화하게 돼 있어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쉬프트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AD 곡선의 쉬프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D 곡선의 쉬프트. 자, AD 곡선의 쉬프트 몇 가지만 우리가 보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요 IS-LM을 이동시키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재정 지출의 변화라든가 또는 조세의 변화라든가 통화량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 IS-LM을 변화시키고 요 IS-LM 변화에 따라서 AD 곡선도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먼저 통화량이 변화하게 되는 경우, 통화량 MS가 만약에 갑자기 외생적으로 정부가 이제 통화량 증가를 통해 가지고 경기 부양을 시도한다면 이렇게 될 때 결국 이 AD 곡선은 어떻게 도출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 그러면 MS가 증가한다. 그러면 통화량 공급이 증가된다면 요 LM은 최초의 P0분의 M 바에서 P0분의 M0 바에서 자, 통화량 공급이 증가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LM 곡선은 어느 쪽으로 시프트해요? 오른쪽으로 시프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LM0가 LM1으로 시프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0분의 M1 이런 식으로 이 통화량 공급 증가에 따라서 결국 이 화폐 공급의 증가는 LM 곡선의 오른쪽 시프트를 초래하게 되고 이때 균형점은 바로 A점으로부터 B점으로 이동한다. 그 말은 Y0에서 Y1으로 이동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죠. 그러면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AD 곡선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물가는 변화하잖아요. 자,
물가는 변하지 않는데, 자, AD 곡선이 원래 A점에서의 요 A점을 통과하는 요 AD 곡선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자, 통화량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LM 곡선이 오른쪽으로 시프트하게 될 때 물가는 그대로 있는데 통화량이 증가했으므로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B점을 통과하는 요 점은 총수의 곡선이 AD1이 된다는 얘기죠. AD0에서 AD1으로 시프트하게 된다. 그래서 자, 통화량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LM 곡선은 오른쪽으로 시프트하게 되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총수의 곡선도 AD0에서 AD1으로 시프트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화량 공급 증가는 LM 곡선의 오른쪽 시프트를 통해서 AD 곡선도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킨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정부 재정 지출 증가.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하게 된다면 이때 AD 곡선이 ISLM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시프트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두 개의 그래프를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면 여기는 R와 Y, 여기는 P와 Y 해서 자, 요 IS와 LM을 우리가 그려보면 자, ISLM, 자, ISLM 그래서 요건 LM이고 P0분의 M바 여기는 IS 그래서 G0 바일 때 이때 요 최초의 균형점은 A점이에요. 그럼 요 A점에 대응하는 A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했어요. G바 또는 책에는 여러분들이 정부 구매라고 자꾸만 표현되죠. government purchase, government expenditure 다 같은 얘기예요.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정부 지출 증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요 IS 곡선이 어느 쪽으로 시프트해요? 오른쪽으로 시프트한다. 그래서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시프트해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시프트하게 되니까 새로운 균형점은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소득이 Y0에서 Y1으로 증가한다. 그러면 자, 일정한 물가 수준에서 IS, LM을 이 변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AD 곡선이 자 보면은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물가는 동일하니까 요 점에서 이동한다면 Y0에서 Y1으로 이동하고 요 B점에 해당하는 그러한 또 균형점이 여기서 성립함으로 따라서 AD 곡선은 요 B점을 통과하는 오른쪽 시프트 이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총수요가 총수요 곡선이 AD0에서 AD1으로 시프트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자, 재정 정책이니까 요 재정 지출 변화뿐만 아니라 조세의 감소, 세금 감면과 같은 그런 조치가 있다면 자, 세금 감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켜요.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키니까 LM 곡선은 그대로 있는데 이 AD 곡선이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이동됨에 따라서 결국 물가는 일정한 상태 하에서 AD 곡선이 오른쪽으로 시프트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의 감소로 IS의 오른쪽 이동을 통한 AD 곡선의 오른쪽 시프트를 초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자, 이것은 우리가 통화 정책이고 이것은 재정 정책의 우리가 효과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무브먼트와 쉬프트, 무브먼트와 쉬프트, 무브먼트 앤 쉬프트. 무브먼트라는 건 뭐냐? 우리가 무브먼트라는 것은 물가와 소득 간의 관계에서 자, 물가의 변화, 예를 들어서 물가가 상승했다. 자, 물가가 상승하면 Y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물가 상승에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니까 소득이 Y0에서 Y1으로 감소했다. 그 말은 결국 AD 곡선 상에서의 움직임이라는, AD 곡선 상에서 물가의 변화에 따른 소득의 감소, 그것을 얘기하므로,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것을 갖다가 무브먼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무브먼트를 가져오는 것은 뭐냐? 내생 변수의 변화예요. 이게 무브먼트는 내생 변수의 변화, 내생 변수의 변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다면 P와 Y의 관계, 이런 것들이 내생 변수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P가 상승하면 Y는 감소하고 P가 하락하면 Y는 증가한다. 그래서 항상 요 선상을 따라서 AD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무브먼트다라고 얘기하고, 무브먼트를 초래하는 것은 내생 변수들이다. 내생 변수들이 변화할 때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에 관해서 쉬프트라는 말은 이 곡선 자체의 이동을 얘기해요. 자, 쉬프트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보듯이 통화량이라든가 정부 재정 지출이라든가 텍스의 조세의 변화라든가 이런 외생 변수의 변화에 의해서 총수요 곡선 그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쉬프트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ISL의 모형상에서 소득 변화가 예를 들어서 물가 수준이 고정되어 있을 때, 물가 수준이 고정되어 있을 때, P가 P0로 고정되어 있을 때, 요때 외생 변수의 변화, 이 외생 변수의 변화는 결국 AD 곡선 자체의 이동을 가져오는데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쉬프트라고 부른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무브먼트는 내생 변수의 변화, 쉬프트는 외생 변수의 변화에 의해서 AD 곡선 그 자체의 이동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AD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것은 요 내생 변수의 변화에 의한 움직임이고, 반대로 요 AD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화량이라든가 정부 재정 지출이라든가 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변화하게 될 때 이 외생 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AD 곡선 그 자체가 이동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쉬프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 3장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단기 및 장기에서의 이 ISL의 모형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단기 및 장기에서의 모형. 자, 단기 및 장기에서의 ISL의 모형. 단기 및 장기에서의 ISL의 모형을 우리가 본다면 우선 이 ISL의 모형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물가 수준이 고정되어 있을 때, 이 물가 수준이 고정되어 있을 때 요 단기의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 ISL의 모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총수요 곡선이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자연율 가설이라는
가서 Natural Rate Hypothesis. 자연열 가선. 이 자연열 가선이라는 것은 총수요 변동은 우선 단기적으로만 생산과 고용에 영향을 미쳐요. 아까 얘기한 통화 정책이라든가 재정 정책이라든가 이런 이 수요 정책은 결국 단기적으로만 생산과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게 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제 가게 된다면 결국 이러한 고정파 모형이 설명하는 이제 잠재적인 총생산, 잠재적인 고용, 또 잠재적인 실업률 수준으로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서 총수요 정책은 별 효과가 없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자연율 가설이다. 총이 아니라 자연율 가설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총수요 변동은 단기적으로 생산과 고용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뿐이지 장기적으로는 고정파 모형이 설명하는 잠재적인 생산량, 자연율의 생산량, 잠재적인 고용 수준, 잠재적인 실업률 수준, 자연 실업률 수준, 자연 고용 이런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개의 그래프를 우리가 놓고 여러분들에게 장단기에 있어서 ISLM 모형과 AD 곡선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첫 번째로 ISLM 모형에서 ISLM ISLM 모형에서 최초의 균형점이 여기 있다고 해보자. 그래서 요 IS와 LM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점이 단기 균형점이 y0다라고 한다면 요 균형점 요 A는 요 IS와 LM이 교차하는 점이 되겠고 요 y0는 이제 요 IS와 LM의 단기적으로 만나는 그런 이 균형점이다. 그때의 소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y0 수준은 이것은 전혀 y-바 즉 자연율 수준이에요. 자연율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이 y-바는 그 나라의 모든 자원, 그러니까 모든 고용, 모든 노동력이라든가 모든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투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가상적 생산량 수준을 우리가 자연율 수준의 생산량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연율 수준의 생산량 수준 Y바는 이 Y대로 현실적인 IS와 LM이 단기적으로 만나는 이 점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 현실적인 Y제로는 자연율 수준의 Y바에 항상 미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여기서 지금 물가는 고정된 상태에서 LM은 이때 물가가 P0에서 P0 수준에서 이제 여기서 지금 단기에서는 전혀 이제 Y0와 Y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단기적으로 in the short run 단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Y0와 Y바의 관계가 현실적인 Y0가 자연율 수준의 Y바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만약에 이제 AS 총 공급 곡선과 총 수요 곡선 요과의 관계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된다면 자 여기서는 물가가 일정하니까 물가가 일정하다 할 때 자 물가가 일정해. 그래서 P0가 일정하다. 자 물가는 일정하니까
이 수준에서 얼마든지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SRAS 제로라는 것은 단기적인 총공급 곡선을 얘기하는데 요 물가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는데 요 Y 제로는 여기서 지금 AD 곡선을 우리가 표시한다면 요게 그래서 여기가 Y 제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요 Y 제로는 요 Y바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Y바 자연열 수준의 Y바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하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인 Y0는 자연열 수준의 Y바에 미치지 못한다. 이 Y바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총공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총공급. 이반에서 이 Y0라는 것은 총수요의 Y0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총수요와 총공급을 비교해 보니까 총수요가 총공급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총수요가 총공급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자 경제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있겠어요? 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하니까 초과 공급 상태가 있다는 얘기예요. 초과 공급 상태. 초과 공급 상태. 자, 초과 공급 상태가 있게 돼요. 자, 초과 공급이 있게 되면 시장에 초과 공급이 있게 되면 결국 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는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물가는 하락한다. 그렇죠? 자, 물가가 하락해요. 물가가 하락하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자, 물가 하락에 따라서 실질 통화잔고 물가 하락이 되니까 자, 물가 하락이 자, P가 하락하게 되니까 P분의 M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실질 통화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실질 통화 공급이 증가하니까 LM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겠어요? 오른쪽으로 시프트한다는 게 LM의 오른쪽 시프트. Shift to the right. LM이 오른쪽으로 시프트한다. 자, LM이 오른쪽으로 시프트하게 되면 여기서 LM 곡선의 오른쪽 시프트에 따라서 LMP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락에 따라서 LM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서 새로운 균형점은 이 P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P점에서 보면 어때요? Y바에 이르게 되는 소득이 된다. 자연율 수준이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 A점이 Y바에 이르지 못해서 결국은 이때는 만약에 우리가 이 총수요 증가 정책을 펴게 된다면 여기에 따라서 결국 Y가 증가하겠지만은 여기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Y바는 증가할 수가 없고 자연율 수준의 소득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P가 하락하게 된다는 것을 만약에 이쪽 그래프로 만약에 그린다면 자 P가 하락하게 된다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단기 총공급 곡선이 P0에서 P1으로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도 균형점을 표시한다면 A점과 요 B점 요 비교해 보면은 그래서 LM이 오른쪽으로 시프트하게 되는데 LM의 오른쪽 시프트에 따라서 결국 여기서 지금 SRAS 곡선이 SRASA 곡선에 하방 시프트가 있게 됩니다. 즉 물가의 요 하락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Y바에 이르게 되는데 요때 요 직선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장기 총공급 곡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장기 총공급 곡선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본다면 초과 공급 때문에 물가가 하락하게 되고 물가가 하락하게 되니까 LM 곡선이 오른쪽으로 시프트함과 동시에 요 SRAS 곡선이 하방으로 시프트해서 결국 새로운 균형점 자연율 수준의 생산 수준, 자연율 수준의 고용 수준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SRAS 곡선도 아래로 시프트하고 LM 곡선은 오른쪽으로 시프트하고 해서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결국 총수요 변동은 단기적으로만 생산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뿐이지 장기적으로는
고전파 모형이 설명하는 이 자연률 수준의 생산량, 자연률 수준의 고용 수준, 자연률 수준의 실업률 수준은 이쪽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이 자연률 가설이라는 얘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률 가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케인지안과 클래시칼의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인지안과 고전학파 클래시칼의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자. 그러면 케인지안들은 무슨 주장을 하고 고전학파는 무슨 주장을 하는가? 우리가 지금 배운 것에서 케인지안과 클래시칼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자. 클래시칼, 케인지안, 케인즈 학파, 클래시칼, 고전 학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죠. 자, 그럼 우선 케인지안과 클래시칼에서 그 차이에서 우선 물가에 대해서 케인지안과 클래시칼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ISLM 곡선에서 보듯이 ISLM 곡선은 무엇을 가정하고 있어요? 케인지안들이 주장하는 이 ISLM 곡선에서 물가에 대해서 이 물가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가가 고정되어 있다. 자, P는 P0에 고정되어 있다. 항상 케인지안들은 물가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에 반해서 고전파에서는 물가를 어떻게 본가? 물가는 늘 신축적이라는 얘기예요. 즉, 재화 시장에 있어서 재화의 초과 공급이 있으면 물가 하락, 재화의 초과 수요가 있으면 물가 상승. 이렇게 물가의 신축적인 상하방 운동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것이 신축적으로 변화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의 수요 불균형을 조절한다는 얘기예요. 신축적인 변동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신축적 변동을 통해 가지고 Y가 Y바에 이르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물가가 조정해서 결국 Y가 Y바 자연률 수준의 Y바에 이르도록 조정이 된다. 그렇게 이 클래시칼들은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생산. 자, 생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 생산에 대해서 자, 생산은 우리가 Y라고 얘기하는데 이 생산은 케인지안에 따르면 재정정책, 통화정책, 재정정책, 통화정책 이런 총수요 정책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총수요 정책에 의존. 그러니까 이 생산이라는 것은 결국 재정정책을 쓴다, 통화정책을 쓴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여기서 지금 총수요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LN 곡선이 오른쪽으로 시프트 한다든가 정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다, IS 곡선이 오른쪽 시프트를 통해 가지고 Y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라고, Y는 조정될 수 있다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아까 여기서는 물가의 클래시칼들이 물가의 신축적인 변동을 통해 가지고 Y가 Y바에 이르도록 조정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요 케인지안들은 그게 아니라 이 생산량의 조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의 사용을 통해서 Y가 조정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에 관해서 고전학파에서는 요 생산 Y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생산은 늘 Y는 Y가 자연률 수준에 머무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Y가 Y바에 항상 고정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고전학파의 주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균형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균형점. 케인지안과 클래시컬의 차이점을 본다면, 자, 케인지안들의 이 균형은 ISLM 모형에서는 요 A점, 요 ASAD 곡선의 요 균형에서는 요 A점, 여기가 균형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점이 균형점이라는 얘기예요. A점이 균형점. 이에 반해서 고전학파에서는 자연률 수준의 Y바의 머무름으로 따라서 이 Y바, 즉 B점의 균형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책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맨큐의 이 책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 둘을 함께 설명하고 있느냐? 결국 케인지안들은 단기적인 균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에 반해서 이 고전학파의 주장은 결국 장기 균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이 맨큐의 설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런 차이를 맨큐는 이 수식을 통해 가지고 이 차이점을 또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해요. 수식을 통해서, 첫 번째 수식은 재화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자, y는 cy-t의 ir에 플러스 g. 그래서 요 옷을 갖다가 우리가 IS 곡선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폐 시장의 균형. 화폐 시장의 균형은 실질 통화 공급 P분의 M은 여기서 LRY다. 그래서 실질 화폐 수요는 실질 화폐 공급과 같다. 요 같은 R과 Y의 균형점을 우리는 LM 곡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LM 곡선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요 모형에서 볼 때 내생 변수가 3개예요. 3개. 즉 뭐죠? R, Y, P 3개. 이렇게 3가지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방정식이 여기서 지금 몇 개죠? 2개예요. 2개. 방정식은 2개인데 미지수가 몇 개예요? 3개라는 얘기예요. R, Y, P 3가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거예요? 풀 수 없는 거예요? 이 방정식은 풀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미지수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따라서 케인지안과 클래시칼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접근법이 서로 다른데,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한 케인지의 접근법. 자,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한 케인지의 접근법은 P바다. 물가가 고정되어 있다고 푸는 거예요. P가 P바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P가 P바로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P가 P바로 가정하니까 이게 고정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요때 내생 변수가 뭐가 되느냐? 결국 R과 Y가 된다. 2가지 내생 변수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내생 변수와 두 방정식, 이런 경우는 이 방정식은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내생 변수의 수가 방정식의 수보다 더 많을 때 이것을 푸는 방법이 P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요 내생 변수는 자연수로, 요 방정식은 자연적으로 풀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에 반해서 클래시컬의 접근법은 클래시컬의 고전학파의 접근법은 여기서 뭐라고 가정하냐면 Y가 Y바로 가정하는, 즉 Y가
자연률 수준의 생산 수준에 항상 있다라고 가정하니까 요때 여기서 내생 변수는 뭐가 되느냐? 결국 여기서 본다면 y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r과 p다 라고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푼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풀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경제학자 가운데 파팅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팅킨. 그래서 이 파팅킨이 이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R과 P를 사용해서 결국 이 방정식을 풀었던 것을 우리가 본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맨큐는 요 두 주장에 대해서 결국 고려되고 있는 기간의 문제다. 고전파 가정은 생산이 항상 자연율 수준의 y 콜 y 바에 머무르고 있다. 그 말은 결국 장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케인잔의 가정, 즉 P 바와 항상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고 문제를 풀게 되는 것은 결국 단기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이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의 틀 속에 이것을 묶어놓을 수 있는데 케인잔의 이런 주장은 결국 단기적인 접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전학파의 y 콜 y가 y가 자연율 수준의 생산이 또는 소득이 자연율 수준의 소득 순으로 항상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결국 장기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 맨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방경제 기초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를 달리해서 이 챕터는 우리가 개방경제 기초 모형은 제6장, 여러분들 책에 제6장에 그래서 제6장 우리 장수로는 제4장이 되었어요. 개방경제 기초 모형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맨큐 책에는 우리가 제6장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개방경제를 이제 다시 보겠는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요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ISLM 모형이라든가 ISLM 모형의 응용이라든가 하는 것은 결국 그 가정이 다른 나라와의 거래를 일단 하지 않는다고 보고서 우리가 모든 현상, 경제 현상을 설명했는데 실제로는 경제는 어때요? 수출, 수입이 있고 자본이 국가 간에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 폐쇄 경제를 가정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제가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 거시경제를 설명해야 되므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개방경제의 하에서의 우리가 모형을 거시경제 모형을 우리가 본다는 얘기예요. 즉 현실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항상 해외에 수출하고 또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또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자본을 해외로부터 차입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에 대출을 제공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의 개방도나 그 나라의 대외 수출입 의존도, 대외 무역 의존도를 우리가 잠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한국의 경우 보니까 우리가 2017년도, 2018년도 요 지수를 보니까 2019년 지수는 대외 개방 지수나 요 지수는 아직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지만 2018년까지의 요 지수를 보니까 요 2018년의 지수는 대외 의존도는 우리가 대외 의존도를 또는 대외
얘기하는데 요 대외 무역 의존도는 GNI에서 수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해요. 그래서 수출 수입이 국민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인가? 물론 여기다 이제 곱하기 100 하면은 이게 뭐 40몇 %다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우리가 100을 뺀 나머지로 한다면 0.뭐 몇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이에 관해서 우리가 대외 또 대외 개방도, 이 대외 개방도는 GNI분의 수출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외 무역 의존도, 대외 의존도라고 얘기할 때는 요 국민 총소득 수준 GNI에서 수출과 수입, 수출 X와 수입 IN이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가 대외 무역 의존도, 대외 의존도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외 개방도는 수출이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그래서 요 비율을 우리가 보니까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18년도의 기준은 요 수치가 보니까 2018년도에는 대외 무역 의존도가 87%. 그 다음에 요 대외 개방도를 보니까 요 수치는 45.9%. 그 다음에 참고로 2017년, 그 바로 전년도를 보니까 요 2017년도에는 대외 무역 의존도는 84%.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44.7%가 개방도. 그래서 한국의 요 대외 무역 의존도가 80%대에 85%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조금씩 변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이 대외 개방도는 수출이 약 45%, 44% 이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국 경제에서 이렇게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개방경제다, 폐쇄경제가 아닌 개방경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개방경제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출입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가, 국제거래의 결정 요인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요 세계시장에서의 이러한 국제거래 이동을 가능케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환율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장에서는 요 개방경제의 요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아울러서 환율 문제를 함께 다루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본과 재화의 국제적 이동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과 재화의 국제적 이동인데, 우리가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느 한 나라가 개방경제 하에서 일정 연도에 한 나라의 지출과 한 나라의 생산이 항상 일치하는, 폐쇄경제 하에서는 생산된 것과 지출이 늘 일치해요. 그러니까 closed economy에서는, 폐쇄 경제에서는 자기네가 생산한 것과 자기네가 지출한 것이 늘 일치해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방 경제에서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Y가 E보다 클 수 있고, 또 Y가 E보다 작을 수 있고, 얼마든지, 즉 그 얘기는 Y와 E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외 차입을 통해서 더 많이 생산보다 지출을 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Y가 E보다 크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나라가 생산한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따라서
자기네가 남는 것을 해외에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해외 대출해 줄 수 있다. 반대로 y가 2보다 작다 그러면 우리는 해외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입을 통해 가지고 차입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모자란 그 지출의 그 모자란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해소할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개방경제화에서의 국민소득 개정을 한번 보자. 개방경제화에서 국민소득 개정. 그러니까 개방경제화에서는 이 국민소득 개정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수식은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국민소득 개정 항등식이다. 국민소득 개정 항등식. 항상 같다 하는 의미에서 국민소득 개정 항등식이라고 국민소득 개정 항등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방경제화에서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자, 여기까지만 쓴다면 우리가 폐쇄경제화에서의 국민소득 개정 항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 이제 다른 나라와 재화 서비스의 수출입 거래를 허용하는 개방경제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다가 플러스 수출 자, 수출은 더해주고 자, 수출은 해외에서 우리 재화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해외 지출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여기다 수출은 집어넣고 반대로 수입은 우리가 빼준다는 얘기예요. 자, 수입은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에 생산된 것들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나라가 결국은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쓰고 다른 나라는 결국 생산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빼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출에서 수입을 뺀 나머지를 우리는 순수출이다라고 얘기해요. 순수출. Net exports. 또 요 순수출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역수지다. 무역수지다. 그래서 무역수지가 흑자가 된다는 얘기는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것을 얘기하고 반대로 수입이 수출을 초과한다면 우리는 순수입 또는 무역수지 적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무역수지가 흑자냐 적자냐 또는 순수출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래서 요 국민소득 개정 항등식에서 이제 생산량이 국내 지출을 초과하는가 생산량이 국내 지출을 초과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걸 순수출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net export니까 NX라고 써주셨네요. 그래서 앞으로 자, 여기 이렇게 NX라고 쓴다면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다. 그러니까 X-IM 대신에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고 NX는 자, 그래서 여기서 NX는 나머지 Y에서 C 플러스 I 플러스 G 이것을 빼준 거. 그러니까 총 생산에서 요 지출된 것을 생산량에서 지출을 빼준 거, 국내 지출을 빼준 거. 그것을 우리는 네트 엑스포츠다, 순수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국제 자본 이동과 무역 수지는 여기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본다면 여기서 y-c 플러스 i 플러스 g를 요 관계식을 자, y에서 c에서 g를 빼면은 자, y에서 c와 g를 빼면은 여기 남는 게 뭐예요? i와 nx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요 y-c-g라는 건 뭐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여기다 조세를 집어넣고 조세를 빼주면 똑같은 것을
집어넣고 똑같은 걸 빼주면 우리 관계식은 계속 그대로 성립이 되니까 y 마이너스 c 마이너스 t. 자,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c 마이너스 g 한 다음에 여기서 이 y에서 t를 빼고 마이너스 c. 자, 여기서 t를 빼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더해줘죠. t 마이너스 g. 그럼 요게 된다는 거죠. 똑같아요. y 마이너스 c 마이너스 g는 y에서 t를 빼주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c 해주면은 자, 요거는 뭐냐면은 y에서 자 개인의 그러니까 조세를 이제 빼면은 가처분 소득이 되죠.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를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의 저축이 됩니다. 개인 저축이 돼요. 개인 저축. 그래서 SP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다음에 요 T-G라는 건 뭐예요? 정부가 세금을 걷어들인 것에서 결국 정부가 쓰고 남은 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 정부저축이다 또는 공공저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공공저축.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 SG다라고 얘기하면 이 결국 이 개인저축과 공공저축을 합한 것이 총저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총저축. 자, S. 이게 그래서 S단위예요. S. 응? 총저축. 그러므로 자, 여기서 지금 S는 I 플러스 NX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고,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표현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쓴 것을 다른 표현으로 쓴 것이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소득 개정 함등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국민소득 개정 함등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또 여기서 지금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S-I는 NX다. 국민소득 개정 함등식을 저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순자본 유출이에요. 순자본 거래 또는 순자본 유출. 그리고 NX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무역수지다. 자, 그러면 이 식이 국민소득 개정 함등식에서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결국 무역수지라는 것은 그 나라의 자본거래가 어떠하냐를 나타내준다는 얘기예요. 무역수지가 흑자가 순자본거래가 결국은 순자본거래가 결국 저축이 투자를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무역수지가 흑자라고 하는 것은 저축이 투자를 초과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결국 이 자본거래와 재화거래는 항상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같이 가요. 그래서 순자본거래가 여기에 플러스다, 무역수지가 흑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순자본거래가 적자다, 무역수지가 적자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품 수출과 자본거래는 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간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러므로 순자본거래가 즉 S-I가 0보다 크다고 한다면 저축이 투자를 초과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초과분을 해외에 대출해 준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반대로 이것이 0보다 작다면 그 얘기는 결국 투자가 저축을 초과해서 해외 차입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투자 초과분을 갖다가 해외에서 조달한 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케이스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무역적자가 발생한다? 그럼 무역적자가 발생한다는 건 뭐예요? 외국인이 우리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거예요. 한국이 만약에
이 뉴욕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했다. 이것을 만약에 미국에서 소화했다면 미국이 결국 이 한국의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바로 이것은 바로 해외 차입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무역수지와 결국 자본거래는 항상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국 개방 경제에서 저축과 투자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소국 개방 경제화에서 저축과 투자는 우리가 이제 정책 변화에 따라서 무역 수지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것을 나타내는데, 우선 첫 번째로 자본 이동과 국제 금리. 이 개방 경제라는 건 무슨 말이냐? 소국 개방 경제. 소국 개방 경제라는 것은 그 나라의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에서 만약에 어떤 금리를 결정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금리를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즉 그 얘기는 결국 외국에서 만약에 전체 저축과 전체 투자의 크기에 따라서 만약에 금리가 결정된다면, 외국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결정되면 이 소국 개방 경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경제를 소국 개방 경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국 개방 경제의 금리는 결국 해외 금리, 우리가 R스타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해외 금리라고, 우리가 해외 이자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국내 금리가 해외 금리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즉 해외에서 결정된 금리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데, 자, 소국 경제를 가정하는, 소국 개방 경제를 가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분석의 단순화를 하기 위함이에요. 실제로 미국이나 중국 외에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큰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네덜란드라든가 캐나다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다 소국 개방 경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러한 소국 개방 경제를 우리가 봄으로써 결국은 이 모형을 통해 가지고 이런 나라들에 대한 이해와 직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소국 개방 경제 모형을 우리가 한번 보자. 소국 개방 경제 모형. 자, 소국 개방 경제 모형을 우리가 본다면 한 나라의 생산량이 고정되어 있어요. 소국 개방 경제 모형에서 첫 번째로 가정하는 것은 일국의 생산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고정되어 있느냐? 자, Y는 우리가 생산함수를 얘기한다면 생산함수는 L과 K에서 생산량이 노동과 자본의 투입과 항상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본다면 자, 요 노동 투입량, 자본 투입량, 이것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정해요. 이게 일정해요. 둘 다 일정해요. 그러니까 L과 K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요 L과 K가 일정하니까 만약에 기술 수준도 일정하다고 한다면 Y도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소국 개방 경제 모형에서 Y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바로 생산함수가 일정한 이 자본과 일정한 노동에 따라서 이 고정된 기술을 갖는 경우에 생산함수를 여기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가정이에요. 두 번째, 소비함수는
가처분 소득의 함수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 증가, 가처분 소득이 불변이면 이것도 불변, 이것이 감소하면 소비 감소. 그래서 요 가처분 소득의 함수다, 가처분 소득의 증가 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처분 소득의 증가 함수다. 그래서 이 가처분 소득의 증가 함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때 한계 소비 성향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0과 1 사이에 있다. 0과 1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은 소비는 증가하지만, 그러나 요 소비 수준이 가처분 소득의 증가 수준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 요 한계 소비 성향이 0과 1 사이에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투자는 요 금리와 항상 반비례 관계에 있다. 금리가 상승하면, 즉 I 프라임은 DR분의 DI 해서 요 DR이 플러스면 DI가 마이너스, DR이 마이너스면 DI 플러스. 그러니까 요 R과 I는 항상 반비례 관계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쓴 이 국민소득 계정 항등식에서, 요 국민소득 계정 항등식에서 자, y-c-g y-c-g는 i 플러스 nx.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듯이 y-c-g는 i 플러스 nx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nx는 y-c-g 그 다음에 마이너스 i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nx는 여기서 아까 우리가 보듯이 이게 총저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nx는 s-i다. 그러니까 저축에서 투자를 뺀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소국 개방경제 모형에서 가정한 요 가정을 요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nx는 y는 일정하다 그랬죠. y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c인데 c는 y-t라고 했어요. y-t. 그게 마이너스 g바 일정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i는 r이 r스타. 여기서 지금 r이 외국금융하고 국제금융하고 소국개방경제에서는 이게 동일하다고 그랬으니까 r이 근데 r이 r스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r이 r스타. 그래서 여기 i가 r스타의 함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여기서 지금 이 무역수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다면 순수출은 Y에서 가처분 소득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가처분 소득이 결국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 요것이 결국은 S에 영향을 미치는데, 요것이 뭐예요? 결국은 재정정책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축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재정 지출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축이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저축과 투자를 결정하는 변수들이 결국 굉장히 중요한데, 저축은 무엇에 의존? 재정 정책에 의존한다. 여기서 지금 본다면 T나 G와 같은 재정 정책에 의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투자는 무엇에 의존하고 있어요? 국제 금리 수준에 따라서 의존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순수출을 나타내는 무역 수지를 나타내는 이 NX는 이들 변수들, 재정 정책이라든가 국제 금리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 실질 이자율을 나타내고,
여기는 저축과 투자를 나타낸다면 저축은 금리와는 무관하게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S는 일정한 값, 수직의 모습을 갖는 것이죠. 자, 이게 요 S가 일정하니까 요 값들이 전부 다 일정하니까 따라서 이 수직의 값을 갖는데 I는 요 R과 항상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 I는 R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폐쇄경제에서의 균형은 뭐예요? 요 S와 I가 일치하는 요점이에요. 이게 폐쇄경제 균형이래요. 그때 국제금리는 R0예요. 근데 자, 여기는 소국 개방 경제를 가정하기 때문에 소국 경제 개방 경제 하에서는 어때요? 만약에 금리가 R스타다라고 한다면 요 금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R스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리가 본국 금리가 R스타이므로 따라서 그때의 요 S와 I의 관계를 보면은 그 나라가 순수출 상태가 즉 무역 수지가 흑자인가 적자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R스타일 때 그때 저축은 이만큼이에요. 이번에서 투자는 요만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이 차이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순수출이다. 그러니까 요 차이 여기서 본다면 요 차이가 요게 바로 다름 아닌 NX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순수출이고 요게 여기서 본다면 투자이고 요것이 저축이니까 저축에서 투자를 뺀 나머지가 순수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국 개방 경제 하에서의 저축과 투자를 우리가 본다면 여기서 지금 폐쇄 경제 하에서는 실질 이자율과 저축과 여기 폐쇄 경제 하에서는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니까 이 국내 저축과 투자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국내 금리가 조정이 되지만 소국 개방 경제 하에서는 실질 이자율과 이 실질 이자율이 국제 금리 수준 R스타와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 무역 수준은 요 세계 이자율 수준에서 저축과 투자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축과 투자의 만약에 저축과 투자가 이렇게 된다. 저축과 투자가 저축이 투자를 초과하게 된다면 여기서 지금 저축이 투자를 초과하게 된다면 NX는 플러스예요. 그 무역 수지가 흑자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서 이게 이렇게 된다면 결국 이것이 NX는 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때 무역 수지는 적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 정책이 무역 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수고 많았어요.